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AI랩 하정우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달 전에 놀러 왔었고요. 보통 이렇게 초청 강연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또 문영씨 원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교수님이시죠?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제주도 내려올 때 그냥 당일치 이렇게 톡만 하고 가는 게 굉장히 구슬프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내리자마자 행사장 가서 톡하고 1시간 정도, 그리고 다시 공항 가서 다시 비행기 타고 가는 거를 사실 꽤 많이 했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고 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정도 묵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이 초대규모 AI 시대 현재와 미래고요. 이 강의 자체가 소프트웨어, 그다음 이노베이션, 약간 이런 강의가 큰 팀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 혹은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를 주고 있는 녀석이 이 AI, 특히 초거대 AI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연구를 통해서 세상을 훨씬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AI 과학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연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기술저변 확대, 생태 구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걸 열심히 하게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201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윤식 교수님이 이하 원장으로 계시던 시절에 그 자문 미팅을 초청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그 정보 관련된 미팅을 많이 다니게 되면서 이제는 이하를 넘어서 이제 과기부, 행안부, 중기부, 국방부 등등등등에 많이 다니고 있고요. 실제로 공무원분들의 AI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게 결국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좋은 정책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거나 AI 전문가 양성이나 저변 확대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 아니고, 나는 AI에 대해서 친숙하다. 원장님 친숙하시잖아요. 반쯤 알죠. 학생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파이토치드, 텐서플로우드 이런 거 가지고 좀 코드를 좀 짜봤다. 그럼 친숙하신 거고요. 두 분이 친숙하신 걸로 하시고, 두 분 손 드셨으니까 어떤 거 해보셨어요? 파이토치드, 텐서플로우드? 파이토치로 이제 저 연구실에서 다 같이 세미나를 한 달 동안 하면서 파이토치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하고 이제 CNN이나 사용해가지고 AI를 맛봤었어요. 네. 어떤 데이터 쓰셨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데이터 때? 네, 그것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엠니스트 같은 것도 있고, 사이퍼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크면 이미지나 같은 것도 있고. 주로 어떤 쪽 해보셨어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난다. 네, 일단 손들어서 말씀 주셨으니까 아주 소소하지만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여학생분도 손 들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은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톤을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면 가능하면 최대한 쉽게 어려운 얘기는 쏙쏙 빼고 좀 대중적인 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리미널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AI 역사가 꽤나 파란만장합니다. 지금이야 AI의 시대. AI가 모든 것을 지배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곳에 다 AI가 있고, AI가 가장 유명한 직업이기도 하며, 이런 시절이지만 사실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알파고 시절인 것 같고,
실제 AI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1946년이죠. ENIAC 2 최초의 컴퓨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됩니다. 1930년대 후반에 튜링이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개념적인 컴퓨터의 모습이고요. 이론적인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딥러닝, 요즘은 AI, 오늘날의 AI를 있게 만든 건 사실 딥러닝이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딥러닝의 할아버지급이 되는 모델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40년대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 적혀있는 커넥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연결을 통해서 뭔가 지능을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퍼셉트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용어도 1959년 담머스 서머스쿨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60년대로 넘어오면 소위 말하는 기호주의라고 하는 심볼리즘이 대두가 되면서 기존의 커넥셔니즘과 쌍벽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칙, 패턴 같은 것들을 기호로 표현을 하자라는 주의고요. 이렇게 해서 황금기를 구가하다가 사실 이런 커넥셔니즘의 1차 암흑기가 69년에 도래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세퍼러블 하지 않다. 리니어만 세퍼러블 한 거죠. 그러니까 선형으로는 자를 수는 있는데 이게 XOR 문제 못 푼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암흑기가 확 왔다가, 그 이후에 엑스퍼트 시스템이 굉장히 뜨면서 또 핫해집니다. 핫해지고 85년경에 백프로퍼게이션이 등장을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뉴럴넷 학습이 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80년대 초반에 이미 커넥셔니즘, 어떤 뉴럴넷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볼츠만 머신들, 그러니까 레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이 이미 그 힌튼옹,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힌튼옹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요. 그걸 학습하는 백프로퍼게이션 또한 힌튼옹과 럼메라트옹 두 분이 또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을 주축으로 한 어떤 흥행이 결국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암흑기는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다른 데 써보는 것도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밸류를 만들어내는데 실패를 하면서 또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소위 말하는 딥러닝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사이언스 논문에 사람이 뭔가 설계를 하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걸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뉴럴넷으로. 그런 논문이 힌튼옹과 지금은 애플의 디렉터이자 그만둔 안 그만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CMU 교수인 러슬란 살라코디노프의 논문이 한번 대히트를 치고, 그 이듬해인 2007년 8년 넷플릭스 어워드를 뉴럴넷으로 추천 문제를 1등을 찍으면서 뉴럴넷이라는 게 진짜 쓸만한 물건이구나 하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요. 2010년도가 되면 음성인식에 뉴럴넷이 정확하게 딥러닝이 적용이 되면서, 그 이전에 활용되던 가우시안 믹처 모델이라고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피처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대체를 하면서 음성인식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처음 개발되고, 그리고 구글에서 제대로 사용화가 되죠. 그러면서 실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AI가 현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기술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때 당시 리서치 헤드의 가장 큰 불만은, 아니 저거 힌튼이랑 우리가 시작은 먼저 했는데 왜 구글이 딥러닝을 다 가져갔냐, 우리가 먼저 했는데, 이런 푸념을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이해가 되긴 해요. 첫 시작은 MS에서 시작했는데 뜬 건 구글이 떴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알렉스넷이 2012년에 나오게 되고, 컴퓨터 비전, 이미지넷에서 기존의 이미지 인식하는 방법들을 큰 차이로 넘어서게 되면서 오늘날 딥러닝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역시 알파고가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AI의 어떤 하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전성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전성기가
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겨울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고 가을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실제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느냐 혹은 연구실 혹은 논문에서만 그게 동작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론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의 AI의 전성기를 이끈 딥러닝 그리고 그 딥러닝은 사실은 머신러닝의 한 가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의를 하기 시작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기억해 두실 개념은 요 4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을 구성하는 4개의 요소, 목적 함수, 학습 알고리즘, 모델 구조, 데이터가 됩니다. 좀 전에 그 파이토츠나 텐서플로우 가지고 구현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와닿으시겠지만 실제로 모델, 뭐 RNA든 CNA든 고르고요. 학습 알고리즘, 뭐 그냥 SGD든 아담이든 이런 거 쓰면 되죠. 옵티마이저. 그리고 목적 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뭐 사이파든, 엠니스트든, 이미지넷이든 넣으면 됩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럼 왜 그런 것들을 하냐? 목적 함수는 말 그대로 이 모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함수입니다. 이 목적 함수를 달성을 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모델 구조랑 학습 알고리즘은 얘는 쌍쌍바 같은 느낌이어서 얘가 정해지면 얘도 거의 같이 정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델 구조를 디시전 트리 같은 걸 쓰겠다 그러면은 그런 디시전 트리와 의해 적합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딥러닝을 쓰겠다 그러면 딥러닝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머신러닝 자체가 데이터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녀석이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머신러닝의 정의 자체가 데이터로부터 사람이 룰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패턴이든 지식이든을 자동으로 추상화하고 추출해내서 추출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학습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이죠. 요 4가지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첫 번째 데이터 자체는 이미지면 이미지, 예전에는 텍스트면 텍스트, 시계열이면 시계열 이렇게 단일 특성을 가진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꺼번에 비디오와 오디오를 한꺼번에 비디오 자체가 이미지의 연속과 오디오가 합해진 거니까요. 아니면 걔네들 전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학습하는 멀티모달 형태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사실 인터넷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멀티모달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모델 구조는 최근의 AI 거의 많은 부분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죠.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2017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트랜스포머를 쓴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가 결정이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스토캐스틱 그리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는 학습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숙하실 수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이 SGD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는데 어떤 목적 함수를 갖고 할 거냐? 보통 정답을 주고 정답을 맞추게 하는 거는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것들을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답이 없을 때는 가려놓고 그 가려진 부분을 채우기를 하는 리컨스트럭션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뭐 그 기타 등등등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목적 함수를 골라서 학습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최근의 딥러닝에서의 메인 트렌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AI, 딥러닝 중심의 AI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의 역할은 입력이 들어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대해서 뭔가 출력을 뱉어내 줍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오면 이 사진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뱉어내 주든 혹은 텍스트가
문장이 쭉 들으면 이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뱉어내 주든 입력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입력으로부터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혹은 예측을 해내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입력이 주어졌을 때 결과를 예측을 하긴 하는데 확률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네.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개사진이죠. 그러면은 이 AI 모델은 특히 인공지능망 뉴럴넷으로 된 모델은 얘는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일 확률이 85%, 뒤에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의 확률 3%, 왠지 얘 닮은 고양이도 있을 것 같으니까 고양이의 확률 1%,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선착순 스피드 퀴즈입니다. 네, 원장님은 패스하고요. 머핀은 있고요. 머핀 말고 다른 거. 뭐 같으세요? 얘는 뭐 같으세요? 힌트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치와와도 있고, 그 다음에 머핀도 있고, 쿠키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생긴 게 되게 비슷하죠.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면 AI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적당한 비율로 섞입니다. 합해서 100%가 되게끔.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AI, 거의 대부분의 AI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를 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해요.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고 틀렸을 때 얘가 뭔가 잘못 추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AI 자체는 이 uncertainty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데이터 자체에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항상 껴 있고 데이터를 관측할 때도 어떤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뉴럴넷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뉴럴넷은, 여기 있는 뉴럴넷 있죠. 이 뉴럴넷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 이미지라고 합시다.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이미지 하나를 이 뉴럴넷이 어떤 고차원 공간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동그라미 2개니까 2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시킬 수 있고 끄트머리에 동그라미가 한 10,000개 정도 되면 만차원 공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그러면 고차원 공간상의 점으로 매핑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그 벡터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벡터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다 보니 맨날 벡터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쨌든 이 벡터는 크기와 각도가 있죠. 즉 원점으로부터 크기와 각도가 주어지는 정의가 되는 거고, 모든 데이터들이 이런 벡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는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다. 즉 벡터끼리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각 데이터들은 어떤 개념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왕에다가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이런 벡터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맞추시면 선물. 네, 스피드 퀴즈. 손 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왕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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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요? 요게 파우치백인데요. 시장 장바구니로도 굉장히 좋지만 넣어 다닐 때 굉장히 좋습니다. 요겁니다, 요거요. 제가 들고 다니고 있는 이거. 네. 이것입니다. 노트북 넣어 다니기도 좋고요. 네. 실제로 저 벡터들을 쭉 계산을 하면 뭔가 벡터 값이 나오겠죠? 그 벡터 언저리에 가보면 여왕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개념이 산술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종류의 데이터도 산술연산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산술추론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 덕분에 딥러닝의 파워가 생기고 그 덕분에 자동으로 어떤 중요한 피처가 만들어지며 사람이 설계를 하지 않아도 그 덕분에 오늘날의 음성인식이든 합성이든 이미지 인식이든이 가능해진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개념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AI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그 AI 가지고 우리 문제를 사람 대신 풀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머신러닝을 써서 AI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문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겠네 하면서 데이터를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당한 모델과 알고리즘, 그다음 목적 함수 잘 정의한 다음에 학습을 시킵니다. 모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그렇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한 2014년, 2013년까지는 딥러닝조차도 그렇게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2014년,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율주행차에서의 앞에 있는 게 차인지 사람인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AI, 예측하는 AI가 있고, 요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진에서 개별 물체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는 AI입니다. 요거는 사람의 포즈를 좀 인식하는 AI입니다. CCTV 같은 데 쓰면 좋겠죠. 과거에는 얘 데이터를 각각 다 구축하고 얘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각각 학습을 시켰었는데 2015년 레지넷 혹은 2014년 VGG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AI 모델 혹은 이 인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AI 모델을 먼저 만듭니다. 어떤 데이터로? 얘들과는 좀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한 훨씬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공개된 데이터는 이미지넷이었습니다. 한 120~30만 장 정도 되죠. 그래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을 이미지넷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먼저 시켜 놓습니다. 초벌고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들고 와서 모델의 앞 가장 출력단에 있는 부분을 조금 바꾸고 나서 이걸 위해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벌구의를 합니다. 고기 구울 때랑 똑같죠. 초벌 굽고 재벌 굽고. 그렇게 했더니 얘만 가지고 학습했던 모델보다 훨씬 더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래 문제를 풀기 전에 사전 미리 초벌구의하는 트레이닝을 우리는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용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져와서 내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의 데이터에 추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파인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얘기를 할 때 프리트레이닝을 육수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육수를 굉장히 대량으로 뼈 많이 넣고 정말 잘 끓여 놓으면 그거 가지고 어지간하게 끓이면 어지간하면 다 맛있습니다. 그죠? 된장찌개를 끓이든 떡국을 끓이든 칼국수를 끓이든 김치찌개를 끓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맹물에다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맛을 내려면. 그죠? 그래서 육수를 잘 끓여 놓으면 요리는 굉장히 요거 파인튜닝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인식 쪽 논문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미지넷 1000개 물체를 저렇게 정확하게 맞추려고 수십억씩 넣어가지고 연구를 하나? 뭐 1000개 한 개 더 맞추고 한 개 덜 맞춘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자체는 의미가 적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잘 맞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얘네들에 적용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육수를 열심히 끓여 놓는 이유인 거죠. 이미지 인식만 그러냐? 아니고요. 언어 인식, 언어 이해, 텍스트 이해도 똑같습니다. 2018년 버트가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큰 언어 모델 잘 만들어 놓고 내가 풀고자 하는 텍스트의 여러 가지 인식, 생성하는 거 다 파인튜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개념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초거대 AI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초거대 AI 시대를 있게 만든 기술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멀티모달, 데이터의 멀티모달 데이터, 굉장히 대량의 멀티모달 데이터. 이 세 개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초대규모 AI가 가능했고 이 초거대 AI가 가능해지면서 얘네들을 잘 활용하면서 데이터 중심 AI 실현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어떤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막강한 모델이다 보니까 컨텐츠 생성 AI도 덩달아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자가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연어 파트부터 먼저 볼게요. 지도 학습은 데이터가 주어지고 정답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AI 모델한테 데이터 하나 주고 이 데이터의 정답은 이거다.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하죠. 텍스트라고 치면은 뭔가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은 긍정적인 표현이다. 혹은 부정적인 표현이다. 답을 알려주고 맞추도록 합니다. 틀리면 그 틀린 만큼 뉴럴넷을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자가지도 학습은 사람이 정답을 달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답을 다는 학습 기법입니다. 어떻게? 궁금하시죠?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토큰이라는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큰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뭐 형태소일 수도 있고, 그죠? 단어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내려간 철자 레벨일 수도 있는데, 토큰은 최적화된 버전은 약간 단어보다 조금 작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단어보다 조금 더 서브워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서 바다까지 끊고 가를 따로 끊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편의상 그냥 단어로 할게요. 문장은 이렇게 입력이 주어질 때, 그러면 입력 데이터가 기획은 AI 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문장이 주어집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정답을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정답을 달았을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이다를 하든, 혹은 뭐 여기서 기획이 어떤 특정 의미를 갖는 중요한 단어다라거나 어쨌든 사람이 정답을 달아야 했는데 지금부터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중에 몇 가지를 가려요. 그냥 가리기만 합니다. 자, 볼게요. 계획은 AI 서비스에 여기를 가립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게 맞춰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AI한테. 다음 AI 서비스의 성패를 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게 맞춰보라고 시키면 됩니다. 가리는 거야 랜덤하게 그냥 가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 제일 마지막 거 가리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답을 다는 게 아니죠. 이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쭉 넣고 랜덤하게 그냥 아무거나 가립니다. 그래 놓고 AI한테 가려진 걸 맞춰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답을 달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하면 정말 학습이 되나? 엄청 잘 됩니다. 프리트레이닝을 이렇게 하면요 엄청 잘 되고요. 단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모델이 좀 커야 됩니다. 이미지, 텍스트는 자명하죠. 단어 가리면 된다. 이미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텍스트보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지 하나에다가 답을 달아줬어요. 누가 사람이? 개라고. 이게 슈퍼바이즈드죠. 이제는 사람이 답을 달아줄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AI한테 이미지 2장을 주면서 이 두 이미지에 같은 물체가 있는지 다른 물체가 있는지를 맞춰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 2장을 뽑았을 때 다른 물체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다른 물체가 있는 경우를 네거티브 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거티브 페어 만드는 거 쉽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2장 뽑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미지 안에 같은 물체를 주면서 같은지 다른지 맞춰보를 해야 되는데, 같은 물체를 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뭐 답 따는 거랑 똑같은 어떤 수고름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 2장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미지니까 당연히 동일한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장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학습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1 더하기 1만
문제만 풀고 있다. 1 더하기 1만 풀고 1 더하기 2만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안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좀 문제가 어려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크기가 이렇게 크니까 잘라내기를 해요. 부분 추출을 하는데 어떨 때는 랜덤하게 앞다리가 잘리고 어떨 때는 머리가 잘립니다. 그래 놓고 앞다리 이미지랑 머리 이미지를 두 개를 주면서 이 둘 이미지에는 같은 물체가 들어있냐 아니냐 맞춰보라고 시키면 돼요. 앞다리건 머리건 개는 개죠. 그죠? 네, 그렇게 시킵니다. 잘라내놓고 해상도를 바꾸기도 하고요. 잘라내놓고 이렇게 텍스처를 바꾸기도 하고, 잘라내놓고 조명을 바꾸기도 하고, 잘라내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기도 하고, 좌우대칭 플랍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에 조작을 가한 다음에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데이터에 조작을 가하고 이 두 이미지가 그죠? 같은지 다른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맞춰보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면 정말 잘 되나? 똑같습니다. 데이터량이 엄청 많고 모델이 적당히 크면 정답 주고 학습시킨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것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이고, 이 출발이 2019년에 레지넷을 만든 케이밍 해가 제안한 모코도 이런 부류입니다. 그 이후로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또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 요거는 자연어랑 훨씬 비슷합니다. 리컨스트럭션이고요. 가려놓고 맞춰보라라고 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요거 이미지를 막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고 이 조각 자체를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 고유 번호에 대해서 이미지 조각을 가린 다음에 해당하는 고유 번호를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얘는 아예 고유 번호가 아니라 가린 다음에 가려진 패치라고 합니다. 조각들의 픽셀 레벨까지 다 다시 복원을 시키도록 시킵니다. 가려놓고 맞추기라는 개념에서 아까 자연어랑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잘 되냐? 네, 앞에 있는 컨트라스티브보다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 네,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고요. 뒤에 나올. 그리고 데이터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어쨌든 정답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약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면서 초고대 AI가 가능해지고요.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인데 2017년 5월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이 나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제목이랑 비슷하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번역기, 구글 번역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애용하시는, 팝하고와 함께 애용하시는 구글 번역기를 계산시키는 모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자연어, 음성인식, 시계열, 그래프, 이미지, 비디오, 어지간한 모든 데이터들에서 기존의 모델들을 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얘는 기존 모델들과 달리 병렬 학습이 굉장히 용이한 구조입니다.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게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많이 쌓아서 GPT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진 온갖 데이터를 집어넣고 크게 만들어서 범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모델을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우린 부르기로 합시다 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진 않아요. 일부는 그렇게 부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다른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언어 모델 쪽에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 뭐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고요. 어쨌든 이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는 모델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언어 모델 관점에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10월에 벌트라고 하는 큰 모델이 나온 이후로 이 모델 크기 증가 속도가 X축은 연단인데 이 Y축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오픈AI GPT-3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큰 모델들이 주르륵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 GPT-3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도 화웨이 같은 데서 판구 알파를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바이두에서는 뭐 어니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초고대에는 관심 없다고 우겼던 딥마인드조차도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고퍼라고 하는 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구글은 우리가 왜 그때 많이 늘려보지 않았을까 오픈AI처럼 후회를 하면서 PALM이라고 하는 현존 가장 큰 모델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하이퍼클로바를 작년에 공개를 하면서 가장 큰 모델은 이 녀석인데 B가 빌리언이니까는 숫자로 치면 2천억 개 정도 되죠. 실제 서비스에 넣는 건 얘보다 좀 작습니다. 한 820억 개 정도 되는 거를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LG에서도 X1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고 카카오에서도 조금 규모는 작지만 나름 모델 공개를 해서 공개를 했고 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 칠해놨죠? 노란색 칠해놨는데 왜 칠해놨냐? 보시면 작죠? 20B, 70B면 540B인데 20B, 280B인데 70B.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큰 모델을 잘 쓰고 있나? 라는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딥마인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280빌리언이라고 하는 거를 크기를 한 4분의 1로 줄이고요. 대신에 데이터를 레벨을 더 태워서 학습을 시켜봅니다. 물론 학습을 하는 옵티마이저는 조금 계산을 합니다만 그렇게 했더니 작은 게 더 잘하더라 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평가 태스크에서 이 녀석이 더 잘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 우리가 파라미터를 제대로 못 쓰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얘가 크면 클수록 운영 비용이 비싸요. 느려집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저희가 80B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리얼타임 서비스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네, 전기세도 덜 먹게 되고요. 환경보호도 환경에도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구글에서도 약간의 학습 기법을 좀 바꿨더니 얘까지는 아니어도 GPT-3 175빌리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20B면 정말 리얼타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회사들은 AI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이걸로 가치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최적화된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초대규모 AI는 기존의 방법과 어떤 게 제일 다른가?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던 이유가 이건데요. 자, 과거의 프리트레이닝도 과거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은 일단 데이터 가지고 열심히 육수 모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갖고 와서 이 프리트레인 모델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추가 학습을 시켜서 문제를 풉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모델 만들 때 별로 안 비싸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GPT-3 정도쯤 되면 얘 모델 하나 만드는데 100억 들어갑니다. 100억짜리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 분류하는데 다시 튜닝했다. 굉장히 구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별 태스크마다 여러 번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큰 모델들은 뭐가 가능하느냐? 얘는 이 본체라고 하는 육수 본체는 전혀 바꾸지 않고 추가 파라미터 조금만 얹어서 추가 모델 조금만 얹어서 얘만 학습을 시켜도 문제를 굉장히 잘 풉니다. 얘는 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큰 모델은 뭐가 되냐면 파라미터도 안 쓰고요. 예제 몇 개만 보여주는데 예제 몇 개만 보여주고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주면 학습을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경신하는 겁니다. 웨이트 값을 바꾸는 건데 그 웨이트 값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입력만 예제만 바꿔서 보여줬을 뿐인데 바꿔주는 태스크들에 대해서 최소 80점짜리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최선이 100점이라고 하면 추가 비용 거의 없이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수백 개의 태스크에서 80점짜리 모델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100억 원 투자할 만하죠. 안 그랬으면 건 바이 건으로 1억짜리 모델을 계속 만들었어야 했을 테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초거대 AI에 투자를 하는 거고 초거대 AI를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으로 나뉠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구글이 아까 말씀드렸던 540빌리언, 5,4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 가지고 몇 가지 태스크를 해봤는데 여기 있죠. 150개의 자연어 이해에 관련된 어떤 문제인 빅벤치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여기 점선 있죠.
이 빅벤치라고 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풀었을 때 몇 점인지와 정말 전문가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몇 점인지를 다 측정을 해놨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이게 전문가들의 측정치입니다. 놀랍게도 이 AI 모델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150개, 적어도 150개의 언어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이해력이 이제는 일반적인 수준, 언어 이해력이 일반적인 사람 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게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는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량적인 평가하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코드를 대신 짜주는 이런 것들. GPT-3를 언어를 열심히 이해하는 걸 학습을 한 다음에 코드를 파인 튜닝을 합니다. 네, 이런 주석에는 이런 코드가 나와야 돼 하는 그 애를 가지고 이런 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더니 코드를 대신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게 되냐면 코파일럿을 쓰면 파이썬 경우 df 쓰고 로드 데이터 띄우고 사이파까지만 쓰면 나머지를 다 짜줍니다. 네, 이미지 불러 어느 경로에서 불러와서 노멀라이징 어떻게 하고 리사이징 어떻게 해서 크랍 어떻게 뜨고 이렇게 어디에 밀어넣는다는 데이터 로드 파일을 그냥 다 짜줘요. AI가. 예, 그러면은 사람이 프로그래머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거는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짜주니까. 그러면은 AI가 프로그램 다 짜주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분들은 사람들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 그럴 일 없고요. 여러분들은 로직, 어떻게 핵심 로직을 잘 설계해서 구현할 거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잘한 실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실제로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리포트가 GitHub 그룹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알파 코드고요. 알파 코드는 조금 얘는 실용적인 프로젝트라면 얘는 프로그래밍 경진대에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했고 사람 참가자보다 평균보다 조금 더 잘하더라라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I, 특히 초거대 언어 모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추론이나 수학적인 추론을 되게 못하지 않느냐, 이게 한계야라고 열심히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만 PALM 가지고 수학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여기 있는 많은 수학 과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대수학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단락에 따라, 이 단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미적분은 조금 취약한 것 같고, 근데 확률은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식입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STEM이라고 하는 인지니어링이나 화학 이런 바이올로지 같은 것들 대부분 다 잘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언어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른 어떤 과목들에 대한 이해의 확장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거대 AI가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못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 초거대 AI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챗봇도 만들 수 있는데 단 초거대 AI 모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브랜더브 3라고 메타에서,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 만든 챗봇인데 버전이 3.0이에요. 얘들은 초거대 언어 모델도 쓰지만 약간 금붕어 메모리 기억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별도의 기억하는 모듈도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최신 정보에 취약하다 보니까 인터넷 서치까지 동원을 하고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는 문제가 있는 발화에 대해서 다 걸러내는 것들까지 다 모듈을 전체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대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사람처럼 대화를 잘 하지만 최근에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 얘도 뚫리더라고요. 얘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라는 거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초거대 AI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앤드류 응께서 늘 주장하는 소규모의 굉장히 품질 좋은 데이터를 활용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초거대 AI 자체가 생성 모델들이다 보니까 이미지도 굉장히 생성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이런 입력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 보면 테디베어가
저 뭐죠? 타임스퀘어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거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막 그려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이런 텍스트 입력이 들어가면 이미지를 그려주는데 여기서 보시면 숫자 있죠? 숫자가 모델 크기입니다. 3억 5천만 개짜리랑 200억 개짜리랑 퀄리티를 비교를 하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모델 크기가 커져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쩐의 전쟁으로 흐른다.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만 연구를 하는 건 쉽지가 않고 적어도 지금 이 트렌드에서는 회사랑 학교랑 협업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프라와 데이터 때문에. 달리2가 API를 공개를 해서 제가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한 달에 몇 개까지 되더라? 하여튼 얼마 안 돼요. 몇 개까지 무료고 더 쓰려면 돈 내야 되는데 추석을 맞이하여 제가 이미지를 생성을 시켜봤습니다. 입력한 문구는 한국의 추석인데 산 위에 달이 걸려있고 사람들이 그 달 밑에 있는 거 그려보라 했더니 약간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로 어이구 이렇게 그려줍니다. 굉장히 잘 그려주네요. 저는 이런 거 못 그립니다. 이렇게 뭐 자기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써서 그래서 만들면 되는 거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해서 달리와는 달리 이건 완전히 공짜로 쓰실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이 주소를 가시면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고요. 텍스트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일출인데 구름은 좀 껴있고 산 꼭대기에 캠핑 텐트를 쳐 있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라고 이런 것들을 그려줍니다. 진짜 사진인가 합성 이미지인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가셔가지고 막 재밌는 쿼리 넣어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되게 웃긴 게 이 프롬프트를 잘 넣으면 진짜 멋지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못 넣으면 되게 별로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대충 넣어도 검색이 잘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 초창기여가지고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 지리를 잘 넣어야 검색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지리를 어떻게 하면 잘 넣을 수 있는가 하는 자격증을 줬어요. 상상하기 힘든 시절이죠. 연식이 조금 됩니다. 지금 딱 초고대 AI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요거를 사람이 열심히 궁리를 해서 잘 넣어야 되고요. 좀 더 지나면 대충 넣어도 적합하게 되도록 하는 연구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썬킴 아시는 분? 홍콩과기대 교수이며 그 모두를 위한 딥러닝을 만든 썬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썬킴이 한 분 같네요. 아시는 분이 없는 걸 보니 약을 줘야 되겠어요. 이분이 방금 보였던 스테이블 디퓨전을 마음대로 한글까지 입력해서 쓰실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한글로도 입력하실 수 있고 이 QR코드 들어가시면 됩니다. 허깅 페이스도 쓰셔도 되고 여기 쓰셔도 되는데 여기는 만들어진 이미지들 다 저장해놓고 검색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즉 남이 만들어놓은 이미지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생성에 조금 다른 결로 가면은 이렇게 3차원 스타일의 어떤 비디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이미지 하나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주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해낼 수가 있어요. 2020년에 처음 공개된 기술이고 이거를 물체가 아니라 실제 도시 거리도 동일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거의 다 복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면은 레이싱 게임 만들 수 있을 거고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 상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디지털 트윈 지구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널프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구글 웨이모에서 공개한 기술입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2를 가지고 벌처 트라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상으로 옷 입히기 기술이 원래 좀 이렇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상했는데 이런 달리2 가지고 좀 했더니 이런 것도 되게 잘 되라는 거죠. 이게 입력 비디오고요. 옷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비디오 수준으로 탁탁탁 바뀌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됩니다. 최근에 디지털 휴먼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는 사이더스 스튜디오에서 만든 로지라고 하는 친구.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을 때 AI라는 얘기 안 하고 했었는데, 오이구, 굉장히 사람들이 이 AI인 줄 모르고 막 팬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목소리는 저희 네이버 클로바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소리라고 하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디지털 휴머인데, 저희 네이버에 라방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 그 물건 파는 쇼핑 라이브인데, 요 라방의 호스트입니다. AI 호스트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캐릭터스럽긴 한데, 이 친구도 쇼 호스트입니다. 저희 네이버에. 굉장히 물건 잘 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친구들은 그 기사에도 나오죠. 사고 칠 일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예전에는 너무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초거대 AI에다가 저기 있는 디지털 휴머를 딱 붙여놓으면 훨씬 더 가상인간을, 실제적인 가상인간, 실제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한 가상인간 만들 수 있을 거고, 실제 세계에서도 요즘 은행 가면 키오스크에 저런 것들 많이 구현이 되어 있죠. 메타버스에서도 가능해질 겁니다. 물론 게임 월드에서도 가능해지겠죠. 이제 멍청한 NPC는 가라. 뭔가 굉장히 똑똑한 NPC들이 나올 수 있겠죠. 저희 얘기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국에 네이버는 뭘 하고 있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 저희 조직 말씀드리면, 네이버 클로바라고 하는 조직은 네이버의 AI를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코어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합성, 챗봇, 얼굴 안면 인식, 비디오 인식 등등등에 대한 코어 엔진 다 자체 연구 개발해서 만들고 있고, 이 엔진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외부의 많은 파트너들, 스타트업이나 연구그룹이나 학교나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API 형태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디바이스도 만들고 있고, 네이버 내의 혹은 라인 내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새 건물 1784,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로봇이 돌아다니는 그 건물에 저희는 사원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넘어가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동 애니메이션을 안 해놨네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제245-1784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 소개할 기술은 클로바의 얼굴 인식 솔루션 페이스 사인이에요. 네이버 클로바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얼굴 인식 기술을 스피드 게이트와 연결해 짜잔! 페이스 사인 스피드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페이스 사인 자랑을 해보면 사람 알아차리는 속도가 세계 탑급! 클로바의 얼굴 인식 기술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빠르게 포착하고 강력한 서버에서 식별하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을 등록해도 빠르게 알아보고 열어줘서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도 여유롭게 통과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정확히 알아보고, 전화하면서 달려와도 양손에 커피를 들고 있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혹시 사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금방 알아내죠. 내 얼굴이 사원증이 되는 네이버 1784에서 다음엔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 1784 네이버. 여기까지. 실제 사원증 안 쓰고요. 저도 그냥 안면 인식하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도 됩니다.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면 인식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원증 책상에 던져놓고 계단으로 갔는데, 계단은 안면 인식을 안 걸어놨더라고요. 갇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19층이었거든요. 내려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저희 팀원이 있어가지고 저를 구출해줬다. 어쨌든 안면 인식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클로바 노트는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클로바 노트 앱을 딱 켜놓고 이렇게 녹음을 하면 여기 회의할 때마다 이 텍스트들 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쭉 다 적어주고요. 여기까지가 그 이전 버전이고, 새로 나온 버전은 여기서 그 회의를 했건 강의를 했건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게 핵심 내용인지 요약이 되고, 그 안에서 질문을 하면 그 요약이 된 내용 중에서, 이 회의 중에서 나왔던 중요 내용들을 답도 해줍니다. 클로바 노트 무료 앱이거든요. 많이 활용하시고요. 특히 강의 들으실 때는 강의에 집중하시고, 필기하다가 강의 놓치지 마시고 해놨다가 집에 가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바 더빙입니다. 클로바 더빙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음성으로 변환을 해주는 웹 앱입니다. 이것도 물론 무료로 일정량 이상 쓰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Welcome to Naver 1784. I am happy to see you. We wish that you enjoy your time in Naver and Korea. Also, we look forward to strengthening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제가 한글을 안 하고 일부러 영어를 한 거는 한글은 당연히 잘 되고 영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소리가 거의 수십 개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시면 되고 사용자 참여형도 있어서 저희가 사용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작은 양만 가지고도 합성해서 또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 쓰느냐? 유튜버 분들이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 목소리 넣기 그러니까는 이 음성 합성음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자기 동영상에다 입혀가지고 하는 형태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고 요거는 저희 미 국무부 차관이 왔을 때 제가 데모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US랑 뭐 잘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실제 제가 해외 학회 발표할 일들이 좀 있는데 현장에 가서 포스터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할 때야 뭐 손이고 발이고 서바이벌 잉글리시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비디오 영상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스크립트를 써서 음성 합성해가지고 넣으면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했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교수님한테는 걸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연구들의 결과물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들의 어떤 좀 어려운 점, 개선점들이 도출이 되는데 그 문제들을 연구를 통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해결책 혹은 모델들을 최적화해서 어떤 엔진을 만들어내면 그 엔진을 다시 서비스에 적용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선순환 구조 만드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과정에서 서비스로도 나가지만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고 네,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오늘 유립스 노티피케이션이 나와서 88개가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올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를 빼고 나면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자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들 중에서는 이런 비디오 생성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이 꼈을 때 데이터가 계속 변할 때도 학습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 뭔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논문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부터 이런 제너티브 모델, 특히 갱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갱과 관련된 연구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클로바가 해왔던 건데, 그럼 도대체 왜 클로바는 초거대 AI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AI 총괄이었던 이 어떤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거만뒀으니까. 네, 안드레 카파스가 소프트웨어 2.0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2.0의 시대다. 예전에는 사람이 코드를 짰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코드를 짠다. AI의 시대가 왔다. 네, 맞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AI가 들어가 있죠. 다 좋은데 실제로 제가 좀 해봤더니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에 AI 설명드릴 때 프리리미너리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응용차의 AI를 적용하는 순간 이 AI가 우리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개선시킬지, 사용자 만족도를 얼마만큼 올려놓을지에 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두 번째, AI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존 AI는 데이터 가공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들이 답도 달아야 되고 등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적용까지 했어요. 어떻게든 이 비용 넣어서 적용까지 했는데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사람은 움직이는 거고 사용자들도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고 데이터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AI는
처음엔 잘 맞추다가 점점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냅두면 혼납니다. 사용자들이 멍청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또 가지고 모니터링 하다가 열심히 또 재학습을 해야 합니다. 비용 관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상으로 큰 거는 말씀드렸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AI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비슷한 서비스에 적용할 때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들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케일아웃 할 때 비용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괴로운 부분이죠. 좋은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서비스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디지털 파일을 만들고 각 서비스에서 그 다음에 어떤 QA, 백과사전의 지식인 같은 거죠. 이런 것들 서비스를 만들거나 쇼핑에서 추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쇼핑에서 뭔가 사용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한 챗봇 시스템을 만들거나 혹은 쇼핑에서의 판매 기록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보는 모델을 만들거나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 같은 것들이나 이런 데이터로부터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별 여기서 만든 거 여기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비싸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네. 사실 초고대 AI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서비스들,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진 것들은 하나의 큰 모델에다가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롬프트 기반의 퓨전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 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이퍼클로바입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 L모사, K모사, S모사, 또 다른 K모사 등등이 초고대 AI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가? 첫 번째, 세계 최초 한국어 초대규모 AI입니다. 왜냐하면 GPT-3는 사실 저희가 출발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GPT-3가 2020년 5월 말에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고 저희도 영어로 써보면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한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들어가 보니까 전 세계의 위키피디아 기준입니다. 위키피디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중에 영어의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영어는. 한국어는 한 0.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GPT-3가 학습한 코퍼스 기준으로 바꾸면 영어가 92.7%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스페인어나 뭐 이런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갑니다. 한국어가 코퍼스에 얼마나 들어갔나 봤더니 0.016%입니다. 0.016 아니고요. 뒤에 퍼센트가 붙습니다. 한국어를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생성도 당연히 못하겠죠.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비싼 돈 주고 쓰긴 써야겠는데 한국어를 되게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용자들은 사실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 주권, 기술 패권, AI 주권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요. 저희가 10월부터 8월에 의사결정을 받고 10월부터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건 아니고 우리 할까야 하면 이제 업계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비웃었어요. 쟤들 왜 저러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웃었어요. 서도 쓴다고? 그리고 나서 2월달 정도 저희가 82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데모만 조금씩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몇 가지 데모를 살짝 보여드렸더니 그때부터 회사들이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L모사, K모사, S모사 등등등등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21년 5월 달에 저희가 만든 거 공개를 했고 전 세계 최초의 한국어 중심의 AI가 됩니다. 한국어 비중 97%. 그 외에 뭐 영어, 일본어, 기타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공개를 넘어서서 저희는 네이버 서비스의 특성이 어지간하면 이 하이퍼클로바라고 하는 초대규모 AI가 다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검색, 쇼핑,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에 이미 수십 개 서비스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쇼핑을 쓰고 계시다면 이미 저희 초고대 AI를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이 좋은 거 저희만 써서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모델을 오픈 AI처럼 굉장히 쓰기 쉽게 코드 한 줄 없이 자연어 입력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클로바 스튜디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QR 공유 드릴 거고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 온 거 그대로 뺏겨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고
세계적인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자체의 기술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MNF나 나클 같은 세계 최고의 자연어 처리 학회에서 저희 기술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이것과 관련된 초고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학회 발표 논문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이 시점에 영어를 제외한 학회 발표가 됐던, 심지어 중국어도 논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웨이, 바이두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회 발표를 못했어요. 네, 그만큼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개선을 시켰다, 요게 차이입니다. 초고대 AI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네, GPU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엔비디아 슈퍼팟을 통째로 샀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자체 내재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네이버의 많은 서비스들의 데이터는 사용자 동의를 받을 때 네이버 안에서만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저희 자체적인 인프라를 썼고, 반대로 외부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서비스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데이터 확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국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네이버라는 서비스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체, 블로그든 카페든 지식인이든 뉴스든 모여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학습을 통해서 정말 안고로 만들어진 집단 지성체 AI가 만들어집니다. 즉 한국의 집단 지성 데이터 5,600억 토큰, 아까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AI GPT 학습한 데이터보다 조금 더 많고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6,500배나 더 많이 투입을 합니다. 뉴스 기준으로는 50년어치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뉴스 50년어치를 학습했다는 게 아니고요. 양을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서비스에 많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이커머스, 저희 쇼핑에 들어간 서비스는 사용자 여러분, 판매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죠. 저희 네이버 쇼핑에 저희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마켓플레이스만 제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판매자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는데 뭐든 제목을 잘 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품이든 이 상품을 가지고 하는 이벤트든 제목을 잘 적는 게 중요한데, 고민을 이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퍼클로바가 해줍니다. 그거 보시고 마음에 들면 쓰시면 되고, 조금 바꾸고 싶다? 바꾸시면 돼요. 또 다른 예제, 여러분들이 선물을 사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냥 템플릿 몇 가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이퍼컬러바가 써줍니다. 그때 날짜, 상황, 그 다음에 이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생성을 해줍니다. 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쓰셔도 돼요. 또 다른 거, 판매자분들이 상품을 팔다 보면은 뭐 어떤 이유로 좀 고객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곱게 후기를 적으셔도 될 걸. 굳이 육두문자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판매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는데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겠죠. 그래서 하이퍼클로바는 육두문자를 싹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핵심만 딱 이렇게 중화시킨 표현으로, 일종의 그 완화한 표현으로 딱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댓글까지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마상을 덜 입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벤트 제목 만들어주는 것 관련해서 실제 저희가 그 논문에서 비교를 하나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모델이 구글에서 공개한 멀티링구얼 T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걔도 꽤 커요. 그 멀티링구얼 T5 모델을 기존의 어떤 이벤트 기획하시는 분들이 특정 상품에 대해서 달았던 정답을 가지고 막 파인 튜닝을 한 거랑, 하이퍼클로바로는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몇 가지 예시만 보여주고 한 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당연히 하이퍼클로바가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더 품질이 좋다고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만든 답이랑 하이퍼클로바가 제시한 답이랑 비교를 했는데 둘이는 거의 비슷했어요.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게. 근데 특이한 부분은 아까 T5 말씀드렸잖아요. T5랑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바가 제시한 이 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루스코어라고 있는데, 보통 대화 모델 같은 데서 혹은 번역에서 얼마만큼 번역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 블루스코어란 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정답이 있고 생성한 텍스트가 있으면 정답과 생성 텍스트 간의 단어가 얼마나 겹치느냐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T5의 블루스코어가 하이퍼클로바보다 높아요. 훨씬 거의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만족도는 하이퍼클로바가 더 높단 말이죠. 이 무슨 얘기냐? 블루스코어가 높다는 얘기는 정답에 있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퍼클로바는 정답에 있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전문가분들을 만족시켰다는 얘기예요. 창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으로 문구를 이벤트 타이틀 문구를 만들어내고 그게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이 표현 좋네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과의 차별점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조카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데 저희가 공룡 AR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심심하지 않습니까? AR만 있으면. 그래서 하이퍼클로바에다가 붙였습니다. 쟤랑 대화하는 걸. 네. 네이버 검색에 티라노사우루스 검색하시면 불러낼 수 있고요. 얘네들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뭐 트리케라톱스 이런 애도 불러내실 수 있어요. 모습 어때요? 저렇게 제가 빠르답니다. 뛰어봐. 더 빨리 뛰어봐 치면 공룡 많이 학대하는 것 뛰니까 같죠? 숨차요. 네, 공룡 학대하는 것 같지만 얘 데리고 놀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 뭐 먹고 사니 물어보면 막 다 알려주고요. 이렇게 있는 곳에서 이렇게 소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와. 이제 AR 놀이, 챗봇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 스피커에서는 우주랑 공룡이랑 나머지 하나 뭐 있더라? 까먹었네요. 하여튼 뭐 하나 더 이렇게 자유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I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공헌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고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분들을 챙겨드리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혼자 사시는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진데 살고 계시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 보면 전화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말벗을 하면서 건강 상태 다 체크하고 문제 있을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거노인이거든요. 애들도 다 해외에 가 있고.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염려해주고 뭐 병원에 가라, 뭐 챙겨 먹어라 이러니까 너무 고맙고 아주 기특한 것 같아. 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도 저렇게 잘 못하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아들분들보다는 잘합니다. 네, 따님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사실 이런 자유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정보를 이렇게 얻어오는 대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2021년까지 이번 생에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렇게 AI로 되는 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구글 미나가 첫 번째고 이제는 초고대 AI로 저런 것들이 가능하다인 거고, 최근에 저희가 기억하기 기능까지 집어넣습니다. 아까 만약에 지난주에 나 병원 뭐 며칠 후에 갔다 올 거야 하면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번 전화할 때는 그래 병원 다녀오셔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것도 지금 구현이 돼서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요. 서비스 만족도 90%, 다시 전화 받고 싶어요 95%, 수십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AI가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저희만 쓰는 건 아니고요. 보여드렸던 대로 그 케어콜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 뭐 프로그램 엄청 열심히 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하이퍼클로바야, 너는 지금부터 독거노인용 케어콜 시나리오야 라고 세뇌를 시킨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 돼. 이만큼은 사람이 쳐줍니다. 자, 여기까지 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해봐 하면은 합니다. 네. 신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펭수를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너는 펭수야. 어린이랑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성 버튼만 누른 거예요. 했더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극 고양이. 사람들이 놀려서 연습했어. 바로 자이언트 팽하 뭐 이러고 있고 막. 그죠? 페르소나 챗봇 만드는 게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저런 게 되고요. 뭐 따로 추가 학습한 게 아닙니다. 저기 예시만 몇 가지만 보여주면 돼요. 물론 서비스 수준까지 올리려면 저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가 파인 튜닝을 좀 해주면 더 좋고요. 이번에는 대화 말고 추천의 이유 설명.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본 이벤트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기획자는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추천했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추천 이유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한 10개를 보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10개를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만들고 추천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네. 왜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뭐 설명 가능한 AI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네, 추가 학습 필요 없이 예시만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것들 제만 쓰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아니라서 저희가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저희 API를 공개를 해드렸고 실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코드 형태죠.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QR 찍으시면 나이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 한글로 약간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연구용도 상업용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주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 실습에 필요하다면 교수님들도 쓰셔서 수업 실습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한 달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보통 쿼리 하나당 0.1원 정도니까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달에 다 쓰시기 쉽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개발 방법론 자체가 초거대 AI를 활용한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고 거기에 미리 친숙해지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 모델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죠.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측정을 해야 그 다음에 더 이게 계산을 시키든 말든 더 좋아졌는지 덜 좋아졌는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어 언어 모델을 측정할 만한 마땅한 데이터셋이 없었습니다. 물론 네이버 영화평점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었고 LG에서 공개한 코코더라는 게 있긴 했지만 라이선스 이슈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상업적 용도로 쓸 수가 없었고요. 딱 2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태스크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적당히 각 회사별로 만들어서 썼어야 했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글루 슈퍼 글루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0개 이상의 연구기관, 회사 포함해서 그다음에 3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한국어 언어 모델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총 8가지 정도의 여기 있는 8가지의 태스크로 구성이 된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는데 문용식 원장님 계실 때 AI 허브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공개를 했지만 그때도 라이선스 이슈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라이선스 문제 전혀 없게 누구나 가공해서 다시 배포할 수 있고 상업적 용도로도 쓰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어 언어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를 당연히 바이블처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클루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유립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세계 최고권위의 학회죠.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기 있는 그룹들이 다 모여서 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조경현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초거대 AI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만 많이 했지만 사실 풀어야 될 숙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초고대 AI가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선착순. 이게 빨리 대답하시면 좋은 상품이 있고 늦게 대답하시면 네, 스티커가 갑니다. 네. 네. 일단 데이터가 되게 방대한데 좋은 데이터를 선별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 좋은 데이터를 선별하는 일단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네. 사실 그 데이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긴 한데, 그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긴 한데, 개인정보 혹은 굉장히 상태 나쁜 데이터들 걸러내는 것도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루다 사태 같은 거 발생하지 않으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네, 이게 2개밖에 안 남았어요.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빨리 돈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모델이 굉장히 큽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GPU도 많이 먹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에너지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문제. 요즘 같은 시대에 기후위기를 부르는 에너지 문제 축하드리고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물론 학습하는데 또 에너지를 엄청 많이 먹고요. 뭐 도시 전체 하루 전기를 그냥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먹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운영하는 관점에서 인퍼런스를 한다 그래도 꽤 많은 GPU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작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메모리를 덜 쓰게 할 것인가 연구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좀 더 빠르게 하는 것까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보안.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모델이 커서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입력이 되게 입력을 몇 가지 이상 코드만 넣었을 뿐인데 굉장히 막 혐오적인 표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뚫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잘 영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비용 문제가 네, 비용 문제. 사실 에너지 문제랑 연관이 되기도 한데요. GPU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쌉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수익이 적합해야지 굴리는데 그냥 이대로 굴리기에는 너무너무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빌리언, 70빌리언 정도의 모델이 저희가 해피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문제는 사실 데이터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상의 모든 데이터에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편향성이 있죠. 이 편향성이 모델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위키피디아 가지고 막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직업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 좋은 직업은 남자만 나오고 별로 안 좋은 직업은 여자만 나오고 혹은 백인만 나오고 흑인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AI가 그렇게 뱉어내면요 큰일 납니다. 네, 저희는 막 팻말 두고 막 찾아오고 시민단체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다른 문제는 GPT-3가 글은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 잘 쓰지 않습니까? 글을 엄청 잘 쓰는데 그게 팩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제 라인 API에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막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요새 잠을 잘 못 잔다 했더니 뭘 먹으래요.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근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하버드의 모 연구자의 논문에 따르면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 있다. 그래? 그러면은 URL 알려줘 했는데 주소가 찍힙니다. HWBS 땡땡 뭐 하버드하고 그다음 edu 뜨고 뒤에 링크 줄 붙어요. 주소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봤어요. 없어요 그런 주소가.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주소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팩트들을 팩트가 아닌 걸 글을 너무 잘 쓰니까 글을 너무 잘 써서 사람들이 구분을 못 하거든요. 이게 이게 GPT-3가 쓴 글인지 혹은 초고대가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를 오히려 구분을 전혀 못 해요. 문법적으로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믿었다가는 틀린 내용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각이라고 해요. 환청 혹은 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 메타의 블렌더봇이 인터넷 서치를 붙인 이유가 팩트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최신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를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연구거리들이 남아 있어요. 풀 거 많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풀 게 많은데 저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와 서울대와 함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풀어나가고 있고요. 두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 있는 더 많은 학교들과도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뭐 조경현 교수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최혜진 교수님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랩스 유럽에 있는 많은 분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AI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짐에 따라서 AI 윤리 문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저희는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발표를 하면서 5가지 원칙을 제안을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상 어떤 준칙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인 거고, 실제 이 AI, 초거대 AI를 중심으로 한 AI를 훨씬 더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내부 전문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건 별도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6월에 코엑스에서 팩트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공정성 관련한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세계 최초로 초거대 AI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를 했어요. 이 학회에서 이렇게 흥행한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여기에 딥마인드 레드팀, 오픈AI 리드팀, 구글 레드팀들이 다 와가지고 구경하고 디스커션하고 갔습니다. AI 윤리에 있어서도 한국이 꽤 많이 리더십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대가 어떤 지향하는 바 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거대 AI 말씀을 드렸어요. 오픈 AI도 하고 있고 딥마인드 등등등등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칠해 놓은 거는 이 초거대 AI로 새로운 형태 API 사업이든 프로덕트 사업이든 사업을 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미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치 클라우드처럼. 이런 시기가 벌써 되었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아이아스, 파스, 사스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AI아스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클라우드에 초거대 AI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있고, 각각의 스타트업들이나 파트너들이나 연구그룹들은 API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클로바 스튜디오 같은 굉장히 쓰기 쉬운 형태도 가능하고, 완전히 일반적인 API 형태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각자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튜닝을 해서 이 언어 모델을, 여기서 말하는 튜닝은 이 전체를 튜닝하는 게 아니고 이 스타트업을 위한 부분만 튜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을 위한 모델이 만들어져서 각자의 서비스,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 모델을 만들 필요 없이도, 만들지 않고서도 이 모델들의 혁신적인 어떤 파워를 그들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 예전에는 각각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레버리지하는, 이건 사실 클라우드 그렇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 위에서 만들어가는 건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초거대 AI까지 제공하는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어 대충 만든 걸로 얹어가지고 서비스를 했을 때, 그죠? 이러면은 기술 주권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아마존 AWS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저희 클라우드 위에 이걸 얹은 이유도 그 생태계를 우리나라가 만들어 가야 되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네이버는 카카오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면 국감에 불려가기라도 합니다. 근데 구글, 아마존은 뭐 그냥 뭐 대충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PC,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자, 요거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얘는 그래도 굉장히 불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얘 둘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폰도 점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고, 앞으로 AI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별 기술, 연구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삶에 녹아들어 있는 인프라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 그런 개념이 되겠죠. 실제 미국 시총 상위 10개 중에, 물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망하기 전에는 8개 정도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어요. 아닌 게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그 투자 회사죠. 그게 있었고, 나머지 하나가 뭐였더라? 헬스케어 회사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테슬라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어요. 미국의 시총 상위가 그렇다고 그런 구성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릴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시대, 즉 미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이 AI 시대에 여러분들의 AI 리터러시를 높여놓는 것, 여러분들이 AI 연구자 혹은 AI 엔지니어가 직접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AI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네이버에서 특히 클로바에서 기대하는 인재상은 근데 역량 관점에서는 당연히 프로그래밍 스킬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가 중요한 게 지금은 AI가 핫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기술이 핫해질 수도 있죠. 그게 블록체인이 되든 양자가 되든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기가 충실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기가 없으면은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파이토치, 저희는 특히 이쪽은 파이토치 거의 쓴다. 턴스플로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은 책으로 보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진대회를 권장하는 이유가 어쨌든 문제가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결국 아이디어 해커톤은 그거보다 문제제기까지 들어가죠. 실제 핸즈온으로 실제 데이터들, 벤치마크 말고 실제 데이터들을 계속 만져보면서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가설을 수입하고 노력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경진대회를 추천을 드린 거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최소 2-3명 이상, 보통은 10명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 다음 성장 계속 이런 현실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고자 하는 이런 갈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기여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구글도 가고 페이스북도 가고 하지만 저는 전체 선순환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또 잠재력이 뛰어난 분들이 저희 회사 들어와서 또 많이 성장하고 저희 회사에서 머물러 주시면 좋지만 또 글로벌로 나가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판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팁인데요. GitHub 프로젝트들 많이 하시는데 혼자서 그 로컬 컴퓨터에만 저장하지 마시고 GitHub에서 관리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서류평가하면 다 들어가 봅니다. GitHub 들어가서 이분의 코드 쓰는 어떤 습관, 이분이 협업에 적합한 분인지 아니면 이분은 혼자서 일하실 분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GitHub으로 관리를 하되 코드 관리를 좀 신경을 써서 주석도 좀 달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3시 50분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질문 주실 때마다 스티커가 있는데, 네,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까 거보다 소소하지만, 네, 붙여 놓으면 꽤 괜찮고요. 그 어떤 질문이라도, 개수가 좀 되네요. 네, 질문 주시면, 네,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AI 더빙하는 거나 아니면은 AI 가상인간을 만들잖아요. 네. 만들 때 목소리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혹시 목소리요? 녹음한 건지 아니면은 목소리도 학습합니다. 텍스트가 있고 사람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이런 목소리로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목소리를 에러를 비교를 해가지고 에러가 줄어들도록 제대로 복원하도록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텍스트를 넣어도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텍스트 입력하는
음성합성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인공인간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 나온 신조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계속 추가 학습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언어나 이런 음성을 통해 감정을 읽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되고 있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인식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 모델링이고요. 예전에는 사실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요즘은 음성 자체를 가지고 학습하고 어떤 모델링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감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줬을 때 음성 합성할 때 좀 더 기쁘게 말해봐 혹은 슬프게 말해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클로바 더빙에서 그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기쁜 목소리, 슬픈 목소리 이런 것들도 이거를 좀 근데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많고요. 사람의 감정이란 거는 굉장히 연속성상에 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뚝뚝뚝 끊어놨거든요. 디스크리트하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할 여지는 아직은 많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받으셔서 안 드렸는데 만약에 남으면 또 드릴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AI 내용 아니어도 됩니다. 모르는 것 빼고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AI 기술이 그 정부 관련 사업에도 이렇게 뭐가 들어가는 중인지 혹시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정부의 입장에서도 관련한 AI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전부터 챗봇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되게 많았고요.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나오면서도 거기에 핵심 하드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와 초거대 AI입니다. 초거대 AI를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면서 초거대 AI로 대국민 서비스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서비스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AI를 잘 활용해서 꼭 초거대뿐만 아니라 모든 AI를 잘 활용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똑똑한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AI 교육하는 프로젝트 정부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AI 리터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AI 소양 같은 것들을 전 국민들의 AI 소양을 높여놓는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보자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 자체에서 하이퍼 클로바 업그레이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매일매일 새로 꾸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버전 모델에 대해서 매번 코퍼스를 바꿔가면서 더 최적화된 버전, 더 최적화된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초거대 AI 생태계가 아주 재밌던데 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활용할 때 계속 지금은 정부 지원을 일정 부분 받더라도 향후에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네네. API를 네. 쓰려면 그 비용 문제는 결국은 이 시장에서 뭐 경쟁이 좀 있어야 비용이 합리화될 텐데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적자 보면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적자 보면서 하고 있고 오픈 AI가 최근에 최저가를 시키면서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시켜놨는데 저희도 최저가를 통해서 다운을 시킬 거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API를 가지고는 어차피 이익을 못 만들거든요. API는 본전 치면서 이렇게 제공을 한 다음에 그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이 API 장사해봐야 1년에 뭐 한 몇 억? 정말 많이 벌면 100억이라고 치면 저희가 조단이 넘잖아요, 매출이. 이거 팔아가지고 들고 가봐야 이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이버 예. 클라우드에 락인 효과가 있겠죠. 그것도 큽니다. 네. 그게 크게 네. 어차피 초거대는 아무데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IaaS들 활용 비용이 또 매출로 확 잡히면서 의미가 커지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스티커가 많이 남는데. 네.
감사합니다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네이버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류 전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걸로 본인을 차별화할 것인가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성적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학점이 좋으면 좋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 많은 부서에서 성적이 4.X 된다고 뽑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분 성실하시네까지인 것 같고, 물론 너무 낮으면 이 양반은 특별한 게 없으면 성실성이 의심을 받으니까,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실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턴십 같은 거, 아무리 좀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리고 진행했던 많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개인 기터브 리포지토리에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걸 왜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내가 왜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멘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1차 면접 때 물어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1차 면접 때 기술 면접을 보면은 알고리즘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도 리코드 같은 거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좀 연습하시는 것들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코드들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스펙 쌓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본인의 영향도 성장이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서류 속에서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몇 개가 있는 거야? 둘, 다섯, 아홉. 네. 학생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기과 교수를.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학생들 혹시 아까 하이퍼 클로가 네. API를 좀 학생들한테 오픈해서 API 좀 써가지고 해볼 네.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네, 방금 QR코드 찍고 신청하시면 쓸 수 있고요. 교수님 수업 실습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네,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나는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참여성 줘야 되겠다. 늦게까지. 그러면 이거 될 것 같은데 9개 있거든요. 9개 있으니까 9개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